안녕하세요. 잠시 눈을 감으십니다.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코끝에서 들어오는 약간 서늘한 감촉, 나갈 때 약간 따스한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내리면서 특별한 감각이 있는지 일별합니다. 이제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떠오르는 생각, 기분, 마음의 상태 등등을 바라보십니다. 이제 다시 호흡을 바라보십니다. 호흡이 어떻게 생겼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며시 바라보십시오. 내쉬는 숨에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아, 호흡이 현재 이렇게 쉬워지고 있구나. 네, 살며시 눈을 뜨십시오.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 오늘을 위해서 명상의 기본 과정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호흡에 대해서, 몸의 감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연습은 오늘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삶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 준비 단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상에서 가장 깊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숙고 명상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념처 중에서 범념처는 칠각지의 염각지 다음에 택법각지로 연결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불교의 기본 교리인 사성제를 심화시키는 단계가 숙고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괴로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강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자료에 보면 마두빈디카 경이라고 있습니다. 마치마니카야에 나오는 경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수행승들이여,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낀 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희론하고 희론한 것을 토대로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일어난다. 매우 중요한 경전이고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현대의 심리학의 오이를 말씀하신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연기법과도 연결되고 있고요. 자, 접촉이라면은 12연기에서 촉이라는 단계입니다. 촉은 6입, 6가지 감역에 의해서 촉이 일어난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잠깐 이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칠판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십이연기에서 촉은 육입을 조건으로 일어나고 육입은 명색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일어나고 식은 행을 조건으로, 행은 무명을 조건으로,
취에서 유, 유에서 생, 생에서 노비, 노사, 우비, 고뇌, 고통이 일어난다. 지금 고통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전말을 12연기로 부처님께서는 정리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12연기법을 연기의 이치를 깨달은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우리가 말하는 삶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게 부처님의 화두라고 하셨죠. 시타르타 태자의 화두였는데, 선정을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셨다고 수레하셨다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리수 아래에서 다시 사유와 숙고를 통해서 이 12연기, 고통의 원인을 소급해서 쭉 숙고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마두핀디카 경은 이 촉으로 시작을 합니다. 접촉, 촉. 영어로는 컨택트가 되겠죠. 촉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 플러스 6개의 감각 영역. 오감하면은 눈, 귀, 코, 눈, 귀, 코, 혀, 육입도 둘로 나눠져요. 육입도, 이게 내육입처. 외부의 육입처는 뭔가요? 안예비설신에 상대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러죠. 눈에 대해서 형상, 귀에 대응하는 외부의 영역은 뭡니까? 소리, 이런 식으로.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의는 뭐 마음 또는 정신으로 번역이 되겠지만 안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법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법. 마음의 대상이 뭐냐 이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견문이 짧아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불교계에서 시원하게 설명분의 강의를 미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니카야를 다시 숙독을 거듭해서 정독을 거듭해서 이 법이라는 것은 닿을 만한 대상이라고도 쓰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 또는 현상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건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부딪히는 사건이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로는 직장 동료 관계, 가족 관계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삶의 경험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촉입니다, 촉. 너무 이렇게 그 불교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이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려워지고 삶과 괴리가 되어버려요. 마음에서 분별하는 대상이 단순히 심리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즉 생각이나 감정만 있는 것은 그것은 내부적인 심리적인 요소들이지만 그게 마음이 바깥과 즉 타인과 관계 속에서 상호관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냥 대상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법이 적합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그것만으로는 삶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연기법이라고 하고 연기법은 사성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즉 고통이 어떻게 해서 연기하고 있는가, 어떠한 조건으로 발생했는가 이것을 규명해야 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물론 분류하면은 크게 공통적인 분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70억 인구가 다 각기 다른 삶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기 다른 독특한 삶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깊이 있게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난다. 예를 들면 눈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죠. 대화를 나누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듣지요? 그렇죠. 눈과 귀를 통해서. 대부분 눈과 귀를 통해서 눈과 귀가 가장 많이 활용되죠. 관계 속에서나 또는 대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청각,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고 그때 어떠한 표정을 짓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면서 접촉이라는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접촉 다음에는 수가 발생, 느낌이 발생하게 되죠. 어떠한 사건을 경험을 하건 느낌이 발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셨죠.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과 저 중성적인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지요. 그럼 좋은 느낌에서는 어떠한 것이 발생할까요? 느낌 다음에 좋은 느낌에서는 애착이 일어나죠. 좋은 느낌에서는 더 좋아하고 더 갈망하고 더 열망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는 느낌에서는 예만 있지만은 예 속에는 혐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싫어하는 느낌에는 배척하는 느낌, 미워하는 느낌, 내 눈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그런 느낌. 이게 이제 밀쳐내는 반응이죠. 애착은 좋은 것이니까 끌어당기려는 반응이죠. 좋아하는 느낌에서는 끌어당기는 인력작용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것은 배척하고 없애버려 밀어내려고 하는 청력작용이 일어나죠.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과 매우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관찰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비밀이나 궁금증도 자연으로 관찰해서 간접적인 해답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회도 그것입니다. 오늘은 윤회까지는 이야기를 않겠지만 일단 촉에서 느낌,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이 마더빈 nik하경은 조금 더 수직으로, 좀 더 깊이 천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수가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지각이 일어난다. 상. 색수상에 시할 때 상입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싼냐. 지각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요. 영어로는 perception. 근데 그것만으로 제가 보면은 perception으로 다 당기지 않습니다. 판단, 분별하는 작용입니다. 상은. 자, 느낌을 조건으로 지각을 하는데 판단, 분별하는 작용이 생긴다 이거죠, 마음에서. 판단, 분별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는 것은 배척하고 좋아하는 것은 소유하려는 이러한 판단, 분별의 작용이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생각들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전개가 된다. 이게 색수상사입니다. 수많은 사념들은 우리가 수많은 사념들이 명상 속에서 일어나는 걸 봅니다. 눈을 감고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호흡만 집중하려고 애를 써도 1분도 못해서 또는 몇 초도 못해서 사념이 끼어드는 것은 저 마지막 사자입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 계속 올라오는 잡념들은 대개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나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추상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와 똑같은 대칭적인 또 작용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질책 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잘 보면 내가 현재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얼굴은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은 들여다볼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잡념은 올라오는데 잡념이 일어났다. 아이고 잡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잡념을 어떻게 다루고 잡념이 나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멀리 하고 잡념들은 나쁜 걸로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또 자꾸 일어나서 나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뭐 사업도 뭐 방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핀잔만 했죠. 생각들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나기, 뭐 생각을 멈추기, 생각을 없애기 이런 것들이 명상이라고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생각을 잘 보라. 고통을 피하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직면해서 고통을 잘 봐라. 고통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게 부처님의 아주 대단한 통찰이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고통을 직면했을 때 그 고통과 싸워서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한 두 가지의 양극단의 반응을 취했는데 부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는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명상을 가르치셨죠. 명상은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호랑이 아가리로 머리를 집어넣으라고 비유를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가요?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을 깊이 음미하고 경험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명상 공부 재료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본 뜻이라고 그랬고 사념초관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느낀 것을 일단 지각하고, 지각하면은 여러 가지 그 지각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주로 무엇을 토대로 생각이 일어날까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이 더 추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인다면은 자꾸 생각을 해요. 곱씹게 돼. 되새김질하면서 이 생각, 제 생각이 붙어요. 과거에 그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의 경험에 그것을 추가를 하죠. 그래서 희론을 한다. 부풀려진다. 그래서 망상을 한다. 그냥 사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표정을 있는 그대로 웃으면 웃는 것을 받아들이고 접수해버리면 좋은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저 친구가 나를 뭐 비웃고 있나? 저 친구가 나를 조롱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왜곡시켜서 망상을 하는데 그 망상이 점점점 커져요. 그게 부풀려진 찐빵 또는 솜사탕 같이 막 부풀려진단 말이에요. 설탕 조각은 얼게 안 되는데 계속 그것을 불에 떼면 어떻습니까? 점점 커져서 눈사람이 되고 솜사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두빈니가경을 뭐 꿀과자의 경이라 이렇게 나중에 설명도 하시는데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꿀과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솜사탕이나 이것하고 상당히 좀 연관돼서 저는 부풀려진 찐빵 또는 부풀려진 솜사탕처럼 우리는 사실을 또는 삶의 사건을 또는 상대방을 왜곡해서 상상하고 추론하고 판단, 분별한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것이 마치 부풀려진 찐빵이나 부풀려진 솜사탕과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모 사건, 뭐 좋은 사례입니다. 그분을 내가 치료를 한 적이 없고 그분의 정확한 개인력을 알지는 못하지만
뉴스에 나온 정도만으로도 얼마든지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 아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진학을 못한 것 같고 일찍이 산업 현장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직장이었는지 산재로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억울하게 생각해서 여러 번 호소를 하고 이의도 제기했는데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매우 분노가 억압되고 세상이 나를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세상은 내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인식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고립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아파트에 이웃들이 만났는데 그들은 살짝 웃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비웃는다고 추론하고 상상하고 상대방들이 서로 가볍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도 내 이야기를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멸시한다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빤빤차, 부풀려진 망상. 정신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망상이요, 피해망상입니다. 즉 나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그들이 그냥 가볍게 미소 짓고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 나를 비난하고 나와 견주어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사실과는 다른 부풀려진 이제 망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이 계속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환청이 들리면 또 망상뿐만 아니라 환청이 들리면 위층에서 계속 시끄럽 소리가 있겠죠. 층간소음, 애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도 있지만 그것을 전부 망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빨간 안경을 쓰면 하얀 옷도 빨갛게 보이듯이 똑같은 문소리가 망상적, 피해 망상적으로 해석이 되면 저 문이 나를 죽이라는 신호달지 사람들이 옆에서 만나도 저 사람들이 나를 미행 감시한달지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한달지 이런 이제 피해 망상으로 발전을 하죠. 이게 부풀려진 찐빵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음식을 누가 먹어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가족이 해준 밥을 먹어도 독약이 든 것 같은 이상한 냄새, 아까 코에서 약간 이상한 냄새, 밥 맛에서 이상한 맛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해석이 가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가족들마저 그들과 한편이 돼서 나를 해치려 하는구나. 이제 가족도 못 믿겠구나. 가족과 떠나서 결별해서 혼자 살면서 자기가 라면이나 밥 먹는 거 외에는 믿지 못한다. 이런 이제 생활로 삶이 완전히 고립된 생활, 자폐적인 생활로 변하게 되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모두 공모해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니까 보복을 해야겠다. 내가 이제까지 10년, 20년 당하고만 사는데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내가 죽기 전에 살 길을 찾자. 그게 뭡니까? 내가 먼저 공격해야겠다. 이게 피해망상의 가장 마지막 터미널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살인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개가 되어갑니다.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분석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존중받던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은 느낌이 결핍되어 있었을 겁니다. 보살핌 받은 느낌이 결핍되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러죠. 존중을 받아야 되죠. 자, 우리 부부 간에 또는 친구 간에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상처받죠. 상처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관계에서 비롯되죠. 그 관계가 가장 뿌리 관계가 어디입니까? 부모님과 관계에서. 또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면 부모님 대신 역할하는 할아버지나 삼촌들 또는 위의 형제들이 부모 역할을 할 텐데 그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도 상처를 받고 자라서 상처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린아이를 잘 돌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완벽한 부모님이라도 아이에게 조그만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아이에게는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이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야단을 맞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엄마 아빠의 눈치를 봐야 되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해야 돼요. 이제 척하기가 일어나죠. 자기 마음대로 화날 때 화내고 울고 싶을 때 울고 한 살까지는 제 마음대로 있죠. 걸음마 배울 때까지는 넘어져도 당연히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해하고 격려해 주시고 아주 잘한 걸음마 한 걸음에서 세 걸음 걸으면 칭찬해 주고 이러던 분이 어느 날부터 막 통제가 들어가죠. 훈육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아이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원칙이 삶의 원칙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신념이 하나씩 형성되기 시작해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어떻게 해서는 안 돼. 안 돼. 이래야 돼. 이래서는 안 돼. 이 두 가지 훈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백 논리가 신념이 점점 학습이 되죠. 그러면 아주 경직된 사고 두 가지에서 이래야만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 흑백 논리에서 중간에 컬러풀한 여러 가지의 삶의 경우 수가 많이 희생당하고 맙니다. 자발성과 창의성이 커질 가능성이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허용하고 무엇이든지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방식에서 훈육의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경험을 하지 못하고 수상사, 생각과 지각과 판단과 분별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해도 이걸로 혼이 날까 상을 받을까 이런 식으로 판단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명상을 처음에 명상의 가장 중요한 요결이 뭐냐? 판단하지 않기, 반응하지 않기 그랬죠. 판단, 수에서 상이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수에서 예 또는 혐, 이것은 집착하는 행위 또는 배척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반응이죠, 반응. 그러니까 이 수의 취는 완전히 집착이죠. 완전히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예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셨나요? 삼조 승찬대사가 지도 무난하니 단막 중요하라. 지극한 도는 조금도 어려울 게 없다. 다만 사랑과 증오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저 이치입니다. 수라는 느낌에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막 애착하는 행위. 싫어하는 느낌에서 발생하는 혐오의 반응, 애착의 반응과 혐오의 반응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반응을 중지하기. 이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수상사,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신념들, 여러 가지 관념들, 고정관념들이 발생하지요. 수상사에서. 그 여러 가지 형성됐던 학습된 또는 외부에서 주입된 부모님이 강요했던 이래야 돼 저래야 돼부터 해서 학교, 종교에서 말했던 수많은 가르침들이 신념으로 화석화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상은 그것을 전부 해체하는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수상사 이것은 대체로 진실과 거리가 멀단 말이죠.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풀려진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의 부정적인 경험 또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덧칠해진 색깔이 입혀진 인식 과정이다 이거죠. 명상은 그러한 색깔로 인식되어진 과정을 탈색시키는 것이고 반응을 중지하고 판단 분별을 하지 않고 그 전에 순수한 접촉, 경험을 하게 한다. 꽃을 보면 아름다운 꽃이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그 꽃에서 부풀려진 찐빵이 되는 과정을 또 하나 예를 들면 장미꽃만 보면 배가 아픈 여인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자기를 좋아하던, 자기도 물론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굉장히 훈남이 있었는데 한 번은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프로포즈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애게게 하고 반응을 안 보였어요. 약간 좀 거절의 몸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학생이 실망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학생이 실망하고 대신 나중에 그보다 못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훈남을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로 생각했던 친구가 나중에 사귀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살고 뭐 유럽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는 걸 보고 배가 아팠단 말이에요. 빨간 꽃만 보면 장미꽃만 보면 그다음부터 배가 아팠어요. 잘 사는 것을 못 봤을 때 모르는데 한 20년 후에 만나서 보니까 나는 고생하고 국내 여행도 제대로 못 가는데 그 친구는 아주 뭐 잘 살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고 그때 배가 한번 아프기 시작한 후로 장미꽃만 보면 배가 아파요. 이게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 매 좋은 증거죠. 그렇게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삶은 그냥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심각한 뭐 세월호나 뭐 안모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아요.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가까이로는 배우자에게 또 가까이로는 자녀와 부모에게 그것을 투사하면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중요한 그 사례를 제 상담 사례에서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고등학생 이야기고 하나는 명상워크숍에 참석한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은 하루 이제 상담실로 찾아왔어요. 전교 1등을 했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는데 중간고사를 완전히 그르쳐서 반에서 한 10여 등 돼가지고 왔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정신과에 올 리가 없는 학생이었죠. 혼자서 용기를 내가지고 부모하고 대동하지도 않고 워낙 똑똑한 학생이어서 무엇이 문제냐 했더니 강박증이 문제입니다. 뭐 다 심리학 책을 벌써 읽고 왔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책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한 페이지를 보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면 그 앞 페이지에 내가 혹시라도 빠뜨리고 조금 간과했던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보고 또 보게 돼서 다 보통 때 같으면은 이미 한 시간에 몇십 페이지를 공부했을 텐데 한 시간 동안에 2페이지, 3페이지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4분의 1도 준비를 못하고 아주 점수를 페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엄청난 폭력을 당했어요. 구타를 당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제 워낙 성질이 다혈질이어가지고 보이는 거 잡히는 대로 그냥 들고 매질을 했고 형도 그와 똑같은 희생자 아니겠어. 형은 또 나보다 이제 위니까 형은 분풀이로 나에게 또 그렇게 폭력을 구사해서 매를 맞고만 살아갔다.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은 내가 언젠가는 히틀러 같은 권력을 잡아서 이 악당들을 내가 받은 고통의 10배 고통을 당하게 하고 내가 10년을 고통을 받았으면 그것의 2배 갑절의 기간 동안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이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리충동까지 다 털어놨다. 여gat의 모든 분노를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털어놨고 그러한 내용들이 치료자에 의해서 상담자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판단 분별 그거는 지옥 갈 생각이랄지 그거는 어떻게 부모에게 이런 표현을 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려다가도 나오지 않았겠지. 그런 이야기가 허용되었던 이야기는 그 전에 쭉 사전 단계에서 치료자가 그 학생의 모든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지 않고 애증의 표현을 하지 않고 그건 뭐 훌륭하달지 그건 뭐 나쁘달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경청하고 그랬구나. 그냥 공감만 해줬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고등학생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온 것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진 느낌이 없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조금만 잘못을 해도 매질하고 이런 부모와 달리 이 치료자는 조금 더 그런 판단이나 평가나 체벌, 벌, 상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러한 삶도 있구나. 그러면서 분노가 억압된 분노들이 점점 다 의식화돼서 배출이 되자 강박증이 어느 순간부터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선생님하고 좀 기뻐서 그냥 하루는 왔어요. 공부가 다시 잘 되고 이제 자기는 정치과를 가려 했는데 히틀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심리학과 가야겠어요. 지금 바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바꾸는 게 급선무인가 진정한 변화인 것 같아요. 시탈타와 같은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리학과를 갔습니다. 아주 명문대 심리학을 가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잘 지내보겠다고 이제 치료를 종결했죠. 또 하나 명상워크숍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워낙 엄한 여선생님. 동료 교사들과는 조그만 일로 시비를 일으키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가지고 항상 모든 선생님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충돌을 하고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재혼한 남편은 매우 좀 성격이 온순하고 많이 받아들여주는 착한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으면서 남편에게 이제 충돌은 별로 없죠. 그러나 대신 무엇이 일어나냐. 언제 또 나를 버리고 떠날지 모른다는 강박적인 불안에 사로잡혀서 약을 한 움큼씩 먹어도 잠을 못 자고 불안하다는 것이. 그래서 후배 정신과사가 정신치료를 약은 자기가 쓸 테니까 정신치료를 좀 선배님이 맡아주시오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상담을 했죠. 그래서 약을 조금 절반 정도는 줄였는데 조금 더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럼 명상을 해보겠느냐. 가톨릭 신자에서 종교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해보겠다는 거예요. 명상은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명상 워크숍을 받게 했죠. 그래서 숙고 명상을 시켰어요. 숙고 명상 동안에 부모님과 관계를 다루게 했고 이래서 내가 부모님을 피했고 부모님과 만나면 화부터 나고 부모님이 전화로 이렇게 목소리만 들려도 짜증이 올라왔군요. 그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대인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투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갈구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항상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아이들을 쥐잡듯이 하는 것은 자기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것을 신속하게 통찰을 해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한 1년 걸려야 될 걸 이분은 워크숍 한 번 통해서 그냥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다. 삶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연말 되면은 학생들이 편지를 쓰는데 항상 호랑이 할머니, 호랑이 어머니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 최고야. 이런 편지를 그냥 피드백을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른다고 동료 교사들이 당신 어떻게 뭘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느냐. 동료 교사들과 관계가 완전히 풀어지고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부모님이 전화하실까 봐 싫어하고 피하고 이랬던 마음 상태에서 부모님을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고 부모를 연민으로 안게 되고 포옹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